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IQ 200의 한국 천재 소년이 일본에서 국적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MIT 수석연구원의 폭로의 국제교육 컨퍼런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9살에 4개 국어를 마스터한 이 놀라운 한국 소년이 미국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 김태호의 천재적인 모습에 MIT가 즉시 그를 발탁했습니다.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일본 영재 교육의 어두운 실체가 드러났고 세계 교육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5년간의 연구 끝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조국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MIT 둔회 과학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IQ 200 이상의 초천재들의 사고방식을 분석하는 일이 제 전문 분야죠. 수많은 천재들을 연구해 왔지만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아이를 발견한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연구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던 중이었어요.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 지니어스 키드쇼에 출연한 한 아시아계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9살 소년이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언어 습득 능력은 뭔가 특별한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천재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직관적으로 해결해 나갔어요. 그것도 단 한 번도 정식 교육을 받은 적 없이 말이죠. 이런 사고방식은 기존의 연구로는 설명할 수 없어. 자막에 나온 그 아이의 이름은 김태호.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천재들을 연구해 온 저조차 이런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태호는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의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 복잡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웠죠. 곧바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아이를 직접 만나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김태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MIT에서 그의 사고방식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카렌 밀러가 흔쾌히 연결해 주었습니다. 카렌은 태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데이비드, 제가 15년간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에요. 그의 두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태호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의 이력에 일본 체류 기간이 있었고 그 시기에 관한 정보는 거의 삭제된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모든 기록을 지운 것처럼 보였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이상하게도 태호가 17살이었을 무렵 일본 언론에 그가 출연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모든 자료가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 철저히 기록을 없앤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면서 일본 도쿄대학의 천재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태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기록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마치 아무도 알지 못하게 지워버린 듯 했죠. 이 아이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이렇게 모든 정보가 지워진 거야? 직감이 왔습니다. 이 아이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발견을 넘어서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 했죠. MIT 연구진과 상의한 후 우리는 김태호를 우리 연구소로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에게 연락했을 때 어머니 이정숙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저희 제안에 큰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태호의 능력이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미국이라면. 아마도 가능할 거예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이정숙 씨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있는 듯했죠. 그녀의 말투에서 과거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이 천재 소년의 비밀을 발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꾸를 연구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 한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김태호와 그의 어머니가 MIT 연구소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흥분된 상태였어요. 이 아이의 두뇌는 기존 연구를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르니까요.
연구실을 정리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은 맑았고 어쩐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연구소에 도착한 김태호와 이정숙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태호는 TV에서 본 것보다 더 수줍어 보였어요. 키는 또래보다 조금 작았지만 맑고 영리한 눈빛은 어떤 천재보다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호야. 나는 데이비드 윌슨이라고 해. MIT에서 너 같은 특별한 아이들의 사고방식을 연구하고 있어. 태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사고방식이 특별한가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데 그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어경 하나 없이 마치 원어민처럼 말했죠. 어머니 이정숙 씨는 옆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님, 태호가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낯선 환경에서는 종종 그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태호가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첫날은 간단한 테스트로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언어 습득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였죠. 놀라운 것은 태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대부분의 천재들은 패턴을 찾아 논리적으로 접근하지만 태호는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태호야, 어떻게 이 답을 찾았니? 그는 고개를 겨우 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이는데요. 마치 숫자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이게 여기로 가고 저게 저기로 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태호의 두뇌는 우리가 연구해온 어떤 천재와도 달랐어요. 그의 사고 패턴은 기존 연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던 중 태호가 넌지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일본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나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일본에 관한 기록을 좀 봤어. 도쿄 대학 연구 프로젝트에 내 이름이 있다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정숙 씨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은 말하기 어려워요. 태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남아 태호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의 아버지 김태영 씨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윌슨 박사님 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년간 천재들을 연구해 왔지만 태호 같은 아이는 처음입니다. 그의 두뇌는 정말 특별해요. 김태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재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태호가 겪은 일들을 아신다면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태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태호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들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그 말을 끝으로 김태영 씨는 연구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태호의 과거에는 분명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천재성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며 태호는 점점 저희 연구진과 친해졌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호의 두뇌는 일반적인 천재들과 달리 전체적인 패턴을 한 번에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숲을 보기 전에 나무를 봐야 하는 일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태호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한 완전한 연구는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비밀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MIT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점차 저희 연구진들과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호와 함께 캠퍼스를 산책하던 중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봐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널 불편하게 만드니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처음엔 모두가 저를 좋아했지만 나중에는 드디어 태호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7살 때였어요.
일본의 천재 발굴 프로그램에서 저를 발견했죠. 도쿄 대학의 마사오 미야자키 교수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태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억 속으로 돌아가는 듯 했죠. 미야자키 교수는 제가 특별하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요. 부모님은 고민하셨지만 결국 저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태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최신 시설에서 공부했고 일본 TV에도 나왔죠. 사람들은 저를 천재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태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변했어요. 미야자키 교수는 제 국적을 문제 삼기 시작했죠. 일본의 지원을 받았으니 일본을 위해 공헌해야 한다고 했어요. 태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야자키 교수와 몇몇 사람들이 부모님께 제안했어요. 제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 이름을 사용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니? 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우리 아들은 한국인입니다. 국적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태호의 눈에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연구 지원이 중단됐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는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태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특별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제 가치가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요. 저는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떠나게 된 거니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셨어요. 이 나라가 널 인정하지 않는다면 떠나자고 하셨죠. 우리 가족은 밤중에 짐을 싸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점을 운영하셨던 것을 포기하시고 어머니도 교사 일을 그만두셨어요. 태호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셨다는 게 가장 미안했죠, 태지와. 저는 태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국적을 이유로 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태호야, 그런 경험을 했다니 정말 안타깝구나. 하지만 넌 대단한 아이야. 그리고 내 부모님도 정말 용기 있는 분들이셔. 태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아세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외국으로 떠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태호의 눈에서 단순한 천재성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태호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의 과거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의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호의 꿈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실에 돌아온 저는 일본의 천재 육성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쿄 대학의 공식 기록은 태호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과거 신문 기사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천재 소년 김태호, 일본 과학계 놀라게 하다. 한국계 영재, 도쿄 대학 특별 프로그램 초청, 그리고 1년 후의 기사들. 기대받던 외국인 영재,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이탈. 배신한 천재, 일본의 지원을 저버리다. 기사들을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한 아이를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단지 국적 때문에 말입니다. 다음 날 연구실에서 태호의 부모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때의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태호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씨의 눈에 분노가 일렁이었습니다. 미야자키 교수는 태호를 연구 대상으로만 봤어요. 사람이 아니라 실험체처럼요. 그리고 일본 국적을 강요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교사였기 때문에 더 분명히 알았어요. 아이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요. 김태영 씨도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서점을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이 갑자기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는 우리를 피했고 태호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죠.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태호를 위해서였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태호 같은 아이를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천재성이라는 축복이 어떻게 고통으로 변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미국을 선택하셨군요. 이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다양성을 존중해요. 태호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해주었죠.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의 꿈은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더 이상 조국을 떠나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해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태호의 마음이 놀라웠습니다. 며칠 후 MIT 연구진 전체 회의에서 태호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태호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특별한지 설명했습니다. 태호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어떤 천재와도 다릅니다. 그의 두뇌는 전체적인 패턴을 한 번에 인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이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언어 습득 과정에서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진들은 태호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천재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교육 시스템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죠. 그날 저녁 태호가 저의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결연해 보였습니다. 윌슨 박사님, 제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었습니다. 물론이지 너의 경험과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을 지원해야겠다고요.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태호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MIT가 도울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가진 연구 자료와 경험을 모두 지원할게.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제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자로서 많은 발견을 해왔지만 태호를 통해 배우는 인간적인 가치는 그 어떤 학문적 성취보다 소중했습니다. MIT에서의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태호의 사고 방식은 기존의 천재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의 두뇌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했습니다. fMRI 스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심지어 다른 천재들과도 다른 뇌의 활성화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놀랍군요. 태호의 두뇌는 문제 해결 시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어요. MIT 신경과학과 교수 제니퍼리가 스캔 결과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 또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호의 능력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그의 다중어 너 환경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이런 특별한 사고방식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영우는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는 태호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영재들,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MIT를 찾아왔습니다. 일본 NHK 방송국의 취재팀이었습니다. 그들은 태호에 관한 소식을 듣고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했죠. 김태호 군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그의 천재성이 처음 발견되었으니까요. 취재팀의 말에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태호를 대했던 방식을 생각하면 이 취재가 순수한 목적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태호와 그의 가족의 동의 없이는 어떤 인터뷰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태호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김태영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와서 무슨 취재를 한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들을 버렸으면서 하지만 의외로 태호는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불편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 태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겪은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을 테니까요. 인터뷰 당일 태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처음에는 태호의 천재성과 MIT에서의 연구에 대해서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먼저 일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좋은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국적 때문에 차별받았던 경험도 있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연구 지원이 끊기고 친구들에게 배척당했죠. 인터뷰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태호는 계속해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교육은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의 잠재력을 존중하는 것이라고요. 기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호는 의외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언젠가 한국과 일본, 미국이 서로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가 끝난 후 일본 기자들은 태호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들은 태호의 이야기를 그대로 방송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저녁 태호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호가 정말 대단해요. 어른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정숙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천재라는 이유로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을 어떻게 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태호가 물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제가 MIT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 나이에 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없진 않아. 특별 전형으로 가능할 거야.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MIT에서 공부한 다음 한국에 돌아가 우리나라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품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럼 태호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MIT와 내가 너의 꿈을 지원할게. 그날 밤 저는 태호의 연구 결과와 미래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한 천재 소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육과 문화, 그리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는 인재 육성에 관한 것이었죠. 태호의 사례가 세계 교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본 NHK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태호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언론이 미국에서 인정받은 한국 천재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태호를 소개했죠. 그리고 일본에서의 차별 경험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아이를 일본 국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니 말도 안 돼요. 이정숙 씨는 한국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때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태호의 사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카이 ST 영재교육원 원장도 있었어요. 김태호 군의 사례는 우리 교육 시스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영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네요. 한편 MIT에서는 태호의 특별 입학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2살의 나이로 대학에 입학한 선례가 다 없진 않았지만 여전히 예외적인 경우였죠. 대학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느 날 MIT 총장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총장은 태호의 연구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윌슨 박사 김태호는 정말 특별한 학생이군요. 우리는 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장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태호를 정식 학생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원하는 교육개혁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그가 꿈꾸는 한국과의 교육 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태호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태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국가안보 관련 부서에서 태호의 사고방식이 암호회독이나 복잡한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장 차림에 두 남자가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윌슨 박사. 우리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김태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태호의 연구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단 태호가 미국에 머물며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태호의 능력은 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 영주권도 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태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태호와 그의 부모님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의 가족에게 이 제안을 전했습니다. 김태영 씨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시작되는군요. 일본에서처럼 말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네요. 이정숙 씨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태호는 연구 대상이나 국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따라야 해요.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MIT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미국 정부의 제안은 제 꿈과 맞지 않습니다. 저는 태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죠. 그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태호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안타깝군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연구를 계속 지원하고 싶습니다. 조건 없이요. 이후에도 다른 정부 기관과 대기업들에서 태호를 영입하려는 제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모두 엄청난 자금과 특혜를 약속했죠. 하지만 태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배운 것을 한국에 가져가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외국으로 떠나지 않도록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태호가 단순한 천재 소년이 아니라 진정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개인적 성공이나 부를 위해 사용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 했죠. 태호는 마침내 MIT의 특별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MIT는 태호의 비전을 지원하기 위한 초국적 영재교육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태호가 꿈꾸는 교육 모델을 연구하고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카이트에서 공식적으로 협력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호의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제가 한국의 영재교육센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태호가 희망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태호야, 너의 꿈은 이제 우리 모두의 꿈이 되었어.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거야. 태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 아이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호는 15살이 되었습니다. MIT에서 5년간의 공부와 연구를 마친 그는 이제 학부 과정을 모두 마치고 석사 과정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태호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천재 소년에서 자신만의 교육 이론을 갖춘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제가 발전시킨 다중지능 교육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적용해 볼 차례예요. 태호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델은 기존의 영재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IQ나 학업 성취도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능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법이었죠. 정말 인상적이구나, 태호야. 이 모델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태호의 연구는 MIT 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논문은 교육학계에서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인정받았고 여러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이 에스티토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미래영재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고 태호에게 자문 역할을 제안한 것입니다. 태호가 개발한 교육 모델을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카이 ST 총장의 공식 요청이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이죠. 윌슨 박사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태호의 부모님도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김태영 씨는 오래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아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다니 이정숙 씨는 태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꿈꿔온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MIT에서는 태호의 한국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국적 영재교육연구센터에 한국 지부를 설립하는 계획이 세워졌고 저도 태호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태호와 캠퍼스를 산책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소년이 아닌 자신감 넘치는 젊은 학자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제가 MIT에 왔을 때는 9살짜리 겁 많은 아이였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던 상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태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상처를 딛고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려 합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위해 조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차별받았던 그 경험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구나. 역경이 때로는 가장 강한 동기가 되기도 하지.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에 감사해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 공항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호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MIT 교수진 연구원들 그리고 태호의 친구들까지 그들 모두 태호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MIT 총장은 마지막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김태호, 너의 연구와 비전은 MIT의 자랑이다. 한국에서도 내 꿈을 이루길 바란다. 우리는 계속해서 너를 지원할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에서 설렘과 긴장 이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제가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그래도 꼭 해내고 싶습니다. 넌 분명 해낼 거야, 태호야. 내가 이룬 성취를 봐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지 않았니? 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니?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강을 보고 싶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던 그곳을요. 그리고 진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어머니의 김치찌개가 정말 그리웠거든요. 그 순수한 마음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그는 결국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 밖으로 보스턴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호의 이야기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환영객들이 태호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재 김태호 조국의 품으로라는 현수막이 공항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어요. 태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태호야. 이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야. 공항을 빠져나오자 카이 ST 총장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태호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존경이 깃들어 있었어요. 김태호 박사 한국으로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 믿습니다. 태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교육자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태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변한 게 많네요.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같아요. 태호의 말에 김태영 씨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곳은 여전히 내 고향이야. 다음 날 태호는 카이에스트에서 열리는 미래영재 교육센터 설립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태호는 자신의 교육 모델을 한국의 교육자들에게 소개했어요. 저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천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죠. 태호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그의 다중지는 접근법은 한국의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김태호 박사의 모델은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말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태호는 한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가 어릴 적 다녔던 초등학교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었죠. 태호는 기쁘게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태호를 반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태호 박사님, 저도 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이미 특별해. 단지 그 특별함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야. 학교 방문 후 태호는 카이 ST의 설립들 미래영재교육센터의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 영재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겁니다. 제가 센터 계획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태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윌슨 박사님 덕분이에요. 박사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태호의 가족과 함께 한강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한 여정이었네요. 태호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차별받고 미국으로 떠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제가 꿈꾸던 일을 하게 되다니 이정숙 씨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이 의미 있었던 거야. 그 모든 어려움이 오늘의 너를 만든 거지. 한 달 후 미래영재교육센터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에는 한국 대통령도 참석하여 태호의 업적을 치하했습니다. 김태호 박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소중하다는 것을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인재를 해외로 떠나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개소식에는 일본 도쿄 대학의 마사오 미야자키 교수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태호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김태호 박사의 재능을 국적으로 판단했죠. 이제 일본도 한국의 교육 혁신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태호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미래를 향한 비전만이 있었습니다. 센터 설립 1년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태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내 꿈을 이루었구나, 태호야.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윌슨 박사님. 진짜 꿈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 순수한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을 거야. MIT와 KAIST, 그리고 너와 나.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는 국경을 넘어 함께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갈 거예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태호는 단순한 천재가 아닙니다. 그는 교육의 혁신가이자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세계 시민입니다. 한국은 그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인재를 잃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차별을 듣고 일어서난 천재 소년의 꿈이 있었습니다. 태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꿈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될 테니까요. 너같이 원숭이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아시아에서 온 애들은 다 그래. 공부만 하는 로봇 같잖아. 여기 미국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시작된 이야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한 한국 소녀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현지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와 MIT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진짜 반전은 영상 마지막에 숨겨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서부의 작은 마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리사입니다. 매일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었죠. 남편이다는 이민자들을 돕는 변호사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려 했어요. 하지만 불임 판정을 받았죠. 그때의 절망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매일 병원에서 아기들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파왔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한인교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아픈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 교회에서 제 인생을 바꾼 한 소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16살의 천재 소녀가 우리 가족이 되기 전까지 저는 그저 아예 없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병원에서 근무를 마치고 매주 하던 대로 한인교회로 향했어요. 봉사활동은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 제 마음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교회에 도착하자 긴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으셨어요. 리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거움이 느껴졌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목사님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 온 윤지라는 아이가 있어요. 16살인데 얼마 전에 부모님을 모두 잃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분들이었죠.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셨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 모든 걸 잃으시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낯선 나라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지금은 교회에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죠. 리사, 당신이라면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알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윤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에단, 그 아이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한국의 명문고에서 수석을 하던 아이였다는 것, 영어도 유창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기댈 곳 없이 홀로 남겨졌다는 것까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에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가 윤지를 맡아야 할 것 같아요. 잠시만이라도 에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리사, 입양은 쉽지 않아요.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게다가 윤지의 비자 문제도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에요.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죠. 에단, 당신도 고아원에서 자랐잖아요. 그때 당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하나요? 제 말에 에단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때는 정말 외로웠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길 바랐어요. 그래요. 윤지도 지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리사,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에단의 말에 저도 잠시 말을 잃었어요. 시작 5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 그 절망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죠. 그래서 더욱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에단. 아이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윤지는 알아요. 부모 없이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불임 판정을 받고 무너졌던 그 순간들, 입양을 고민하다가 포기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픔이 지금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신은 이런 날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켰던 걸까요? 새벽녘 잠에서 깬 에단이 제 손을 잡았어요. 리사,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가 도와야 해요. 내일 당장 사무실에 가서 관련 서류들을 찾아볼게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남편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한인교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이상하리 많지 평온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려왔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믿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처음 윤지를 만난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한인교회의 작은 방에서 검은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소녀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작은 책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마치 자신을 보호하듯 꼭 끌어안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윤지야. 안녕하니. 윤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 담긴 두려움과 불안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처럼 조심스러운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저는 리사예요. 앞으로 우리 함께 지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왔어요. 윤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리사 씨.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지금 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요. 엄마라고 부르기엔 너무 이른 어색한 사이. 하지만 그건 당연했어요. 우리는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걸 테니까요. 윤지의 짐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책가방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에서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상장들 학교 앨범, 그리고 부모님과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 윤지는 그 사진을 꺼내 들고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윤지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많이 차 안을 채웠죠. 배고프진 않니? 저녁 먹고 싶은 거 있어. 괜찮아요. 윤지의 대답은 항상 짧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이 아이는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 낯선 사람의 집으로 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울까?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윤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애단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윤지야, 환영해. 내가 있을 방을 준비해뒀어. 윤지의 방은 우리가 오랫동안 아이방으로 생각하며 비워두었던 공간이었어요. 하얀 벽지의 작은 책상, 편안해 보이는 침대창 밖으로는 뒷마당에 큰 단풍나무가 보였죠. 하지만 이제 보니 너무 썰렁해 보였네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꾸며도 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윤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내려놓는 그 뒷모습이 왠지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아주며 속삭였어요.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그날 저녁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제가 준비한 미국식 가정식을 보며 윤지가 잠시 망설이는 듯했죠. 포크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혹시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니? 윤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대로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잠시 스쳐 지나간 그리움을. 다음 날 바로 한인마트를 찾아갔죠. 김치, 된장, 고추장 처음 보는 식재료들이었지만 이제 우리 집 부엌에 꼭 필요한 것들이 되었어요. 유튜브로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정성껏 불고기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어요. 너무 짜게, 때로는 너무 맵게 하지만 윤지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은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맛있어요, 리사 씨. 엄마가 해주시던 것만큼 윤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비록 서툰 한국 음식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날 윤지의 새 학교에 등록하러 갔어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아시아계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죠.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전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요. 윤지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죠. 한국에서 명문고 수석이었다는 윤지. 그 자부심으로 버티려 하는구나 싶었어요. 에밀리 선생님은 다행히 친절했어요. 윤지의 한국 성적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셨죠. 이 성적이면 우리 학교 최상위권이에요. 특히 수학은 놀랍네요. 윤지 혹시 수학 올림피아드에 관심 있니? 윤지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보았죠. 하지만 학교 생활이 순탄할 거라는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첫날부터 윤지는 달랐으니까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똑똑하고 때론 그런 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결점이 되기도 하죠. 그날 저녁 윤지의 방을 지나다 작은 흐느낌을 들었어요. 노크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직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요. 대신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서 문 앞에 두고 왔어요. 다음 날 아침 빈컵이 주방에 놓여 있는 걸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점차 윤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죠. 책장 넘기는 소리, 연필 긁는 소리, 처음엔 걱정됐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그건 윤지만의 싸움이었다는 걸 전 증명해야 해요.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윤지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아프겠어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아이의 강인함에 감동했어요. 이렇게 씩씩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학교에서 첫 한 달은 쉽지 않았어요. 윤지는 매일 아침 일찍 등교했다가 늦게 돌아왔죠. 처음에는 반과 후 공부를 하나보다 해체했는데 에밀리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리사 씨 윤지가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 걱정이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윤지의 도시락을 싸으면서 편지를 하나 넣었죠.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점심 먹는 게 어떨까? 하지만 그날 저녁 윤지의 책가방에서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 너 같은 조그맣고 깍쟁이 같은 애는 필요 없어. 분노가 치밀었어요. 바로 학교에 전화했죠. 하지만 윤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리사 씨 전 공부로 보여줄 거예요. 윤지의 눈빛에서 결심이 보였어요. 그날부터 윤지는 더 열심히 공부했죠. 특히 수학에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에밀리 선생님은 윤지를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추천하셨죠. 윤지는 특별해요. 이런 학생은 처음 봤어요. 애단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윤지의 비자 문제를 연구하고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서류를 준비했죠. 어느 날은 늦은 밤 윤지의 반갑에서 망설이다 노크를 하는 애단의 모습을 봤어요. 윤지야, 내일 있을 수학대회 긴장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올림피아드 날이 다가왔어요. 전국에서 모인 영재들과의 경쟁. 윤지는 긴장했지만 당당했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윤지가 저희를 바라봤어요. 리사 씨, 에단 씨 지켜봐 주세요. 4시간의 시험이 끝나고 윤지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잘했어요. 제가 푼 방식이 독특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방법으로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윤지는 전국 1등을 했죠. 시상식장에서 윤지는 당당하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 순간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명 이익이고 전체 객석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MIT에서 벌써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도 들렸죠. 하지만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한 건 그날 밤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윤지가 조용히 다가와 제 등 뒤에 서 있는 게 느껴졌어요. 리사 씨, 응, 윤지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엄마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윤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어도 될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윤지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에다는 서재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함께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은 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에단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입양 서류를 준비 아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윤지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늘었어요. 윤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우리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윤지를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수학 스터디 그룹에서는 윤지가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윤지 우리 딸은 이제 당당하게 말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의 가족이에요. 학교에서의 갈등은 생각보다 더 깊었어요. 처음에는 윤지를 향한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점차 노골적인 차별로 변해갔어요. 특히 소피아라는 중국계 미국인 학생이 윤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윤지의 책상 위에 붉은 글씨로 쓰인 쪽지가 있었어요.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한국으로 돌아가. 소피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윤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윤지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노크를 했죠.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지만 문을 살며 시 열었어요. 윤지는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죠. 하지만 책상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이 보였어요. 윤지야 많이 힘들었구나. 전 괜찮아요, 엄마. 윤지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냥 제가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16살 소녀가 이런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다음 날 에밀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다군요. 사실 윤지가 너무 뛰어나서 시기하는 거예요. 특히 소피아는 줄곧 수학 최상위권이었거든요. 근데 윤지가 오고 나서 그때 에밀리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이 다가오는데 윤지를 학교 대표로 추천하고 싶다고요. 윤지의 풀이 방식은 정말 특별해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과 미국식을 접목시키는데 제가 놀랄 때가 많아요. 집에 돌아와 윤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보였어요.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부터 윤지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에밀리 선생님과 특별 수업을 했죠. 때로는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애단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사 윤지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는 걸 윤지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예선 대회 날 학교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어요. 소피아를 포함한 다른 참가자들도 있었지만 모두의 관심은 윤지에게 쏠렸죠. 시험이 끝나고 윤지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만점.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날 이후로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피아가 먼저 윤지에게 다가왔죠. 내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애인 줄 몰랐어. 윤지는 잠시 소피아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같이 공부할래? 내가 아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 그렇게 윤지는 수학 스터디 그룹의 리더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죠. 윤지만의 특별한 풀이 방식이 소문이 났거든요. 윤지는 정말 특별해요. 수학 스터디 그룹의 한 학생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윤지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이 이렇게 체계적이라는 게 놀라워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물어보면 윤지는 항상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줘요. 마치 잘 정돈된 블록을 쌓아가는 것처럼요. 덕분에 우리도 문제 푸는 힘이 생겼어요. 윤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셨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다고요. 그게 제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에밀리 선생님은 윤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된 거예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는 전국대회를 앞두고 윤지는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소피아를 포함한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를 응원했어요. 알아요. 어느 날 윤지가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딸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걸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재능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법을 배운 거죠.
매일 밤 윤지의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때로는 장난치고 피자를 나눠 먹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답니다.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는 날 보스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이 MIT 강당을 가득 메웠죠. 그 중에서 윤지는 유일한 아시아계 여학생이었어요. 대회장에 들어가기 전 윤지가 저희를 돌아봤어요. 평소와 다른 단단한 눈빛이었죠.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에단이 윤지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어요. 넌 할 수 있어, 우리 딸. 올림피아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오전에는 필기시험, 오후에는 상위 10명의 구술 발표가 있었죠. 시험이 끝나고 나온 윤지의 표정이 환했어요. 엄마, 제가 발견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방법이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세계 최고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기본기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니까 어떤 문제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미국식 창의력을 더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풀이가 나왔어요. 결과 발표 시간 윤지는 놀랍게도 1위였어요. 심사위원들은 윤지의 독특한 풀이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죠. 한국의 수학적 접근과 미국의 창의적 사고를 결합한 혁신적인 풀이였습니다. 구술 발표 시간 윤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이민자입니다. 1년 전 부모님을 잃고 이 나라에 혼자 남겨졌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지에게 쏠렸죠.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다들 저를 이방인 취급했고 돌아가라고 했죠. 하지만 제게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윤지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수학은 제게 언어가 되었어요. 제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문제를 푸는 순간만큼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MIT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전체 강당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죠. 시상식이 끝난 후 MIT 수학과 학과장이 윤지에게 다가왔어요. 놀라운 발표였어요. 당신의 수학적 통찰력도 감동적이었지만 그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네요. 우리 학교는 당신 같은 인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도 이민자라는 것도요. 저는 백미러로 윤지를 바라봤어요. 우리 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죠. 다음 날 학교는 들썩였어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자가 자신의 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들떠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윤지를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게 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름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저는 이제 알아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면 더 큰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 후로 윤지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어요. 반과 후에는 수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고 다른 이민자 학생들의 멘토가 되었죠. 윤지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윤지는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한 달 뒤 윤지는 학교 축제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세계를 맛보는 날이라는 주제로 한식 부스를 열었죠. 오늘은 제가 한국의 맛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우리 엄마와 함께 만든 김밥이에요. 100인분의 김밥이 순식간에 동인 왔어요. 특히 윤지가 개발한 표정. 김밥은 폭발적인 인기였죠. 아보카도와 치즈를 저은 캘리포니아 스타일부터 타코 소스를 활용한 멕시칸 스타일까지.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게 정말 한국 음식이야. 너무 맛있어. 레시피 좀 공유해줘. 윤지는 한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한국의 맛과 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든 거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딸은 단순히 수학대회를 이긴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교육과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 진정한 화합의 다리를 놓은 거였죠. MIT에서 조기 입학 제안이 왔어요. 하지만 윤지의 결정은 달랐죠. 대학은 다음 학기에 가려고 해요. 먼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윤지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수학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공간이었죠.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차례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딸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법을 배운 거죠. MIT 입학을 2달 앞둔 어느 봄날이었어요. 윤지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멘토링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지난 6개월 동안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은 학교의 자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5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죠. 윤지 덕분에 저도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윤지는 저희에게 한국 문화도 많이 알려줬어요.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윤지가 만든 김밥으로 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제는 그게 저희의 소중한 전통이 됐어요. 한국의 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윤지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자연스럽게 미국 학교에 심어주고 있었어요.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 예의 바른 태도, 배려하는 마음, 한국인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죠. 처음엔 영어도 서툴고 수학도 어려웠는데 윤지 언니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이제는 A 반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에단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윤지야,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 윤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된 가족 여행을 못 갔거든요. 정말요? 어디로 가요?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머물렀던 한인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윤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주말 우리는 그 낯익은 길을 따라 달렸어요. 2년 전 제가 처음 윤지를 만났던 그 교회로요. 멀리서 하얀 첨탑이 보이자 윤지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교회에 도착하자 김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윤지야 많이 컸구나. 내 소식은 늘 듣고 있다는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윤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때 목사님께서 리사 씨와 에단 씨를 소개해 주셨죠. 목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널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 보구나. 그날 오후 우리는 윤지가 처음 머물렀던 교회 게스트룸을 찾았어요. 작은 침대, 낡은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윤지가 침대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에서 매일 밤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저는 윤지 옆에 앉았어요. 에단도 다가와 윤지의 손을 잡았죠. 이제는 울지 않아도 돼. 에단이 말했어요. 내가 우리의 딸이니까. 그때였어요. 윤지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이곳에 오고 싶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윤지의 친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였죠. 이제는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편지였죠. 사랑하는 우리 딸 윤지에게 미안하다. 부모로서 너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내가 우리의 자랑이듯 언젠가 너의 새로운 가족의 자랑이 될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이제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윤지는 저희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제게는 이제 2 가족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있는 부모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지가 물었어요. MIT에 가도 여전히 이곳이 제 집인 거죠? 그럼 에단이 대답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던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야. 윤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MIT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겠다는 꿈을 위해서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어제는 윤지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봤어요. 윤지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다군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윤지예요. 리사와 에단이 제 부모님이시고 이게 제 이야기예요.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나 봐요. MIT 입학식 때 전교생 앞에서 이민자 대표로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아이 없는 제 삶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완벽한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써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챕터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완성이라는 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혈연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깊은 사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는 수많은 한국의 청년들이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